사실 사회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이런 인과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추론을 하고 또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상식선에서 많은 부분의 어떤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른쪽의 그림은 이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즉 오비일학이라는 속담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오비일학의 뜻은 이제 좋지 않은 일들이 이제 억울하게 발생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일컫는 말이죠. 사실 이런 속담 자체가 이제 내포하는 뜻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인과관계와 우연히 발생하는 일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 사례를 보고 까마귀가 원인이 되어서 배가 떨어지는, 즉 까마귀와 배가 인과관계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담의 뜻도 그러니까 억울하게 발생한 어떤 일을 일컫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이성적 판단과 상식선에서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어떤 다른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과 구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인과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상 속에서 너무 익숙하게 인과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인과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쉽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현실 세계의 문제들, 많은 우리 사회에서의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이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게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과관계와 그냥 우연히 함께 발생하는 상관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인과관계에 대해서 좀 더 의심하고 이거에 좀 더 진지하고 신중하게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실 수 있으면은 이 강의의 어떤 목적을 다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런 인과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회과학 실증 연구의 두 번째 원칙으로서 말씀을 드렸던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이제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여기서 상관관계는 아까의 사례, 즉 까마귀와 배처럼 그저 우연히 함께 발생하는 이 변화들을 의미해요. 반면에 인과관계는 함께 변화되는 두 가지에 관심을 갖는 것은 공통되지만 어느 하나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그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을 일컫는 관계를 의미를 하죠. 가령 예를 들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가족들 그리고 혹은 또 옆집의 가족들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기상시간을 한번 여러분들 가족과 옆집 가족을 다 기상시간을 조사를 해보면은 아마 대부분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출근을 하고 또 등교를 하고 하는 시간들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시간에 다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옆집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게 원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일어났다 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겠죠. 그쵸? 그 정도의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우리는 사고를 상식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는 그저 함께 일어나는 어떤 상관관계라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린 아기가 있는 어떤 집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굉장히 어린 아기가 있는 집들은 아마 부모님들이 밤에 잠을 잘 못 자실 거예요. 그쵸? 왜냐면은 밤에 이제 갑자기 이제 아기가 울면은 또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당연히 부모님들이 이제 깨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관계를 봤을 때 어느 누구도 사실 그 새벽 밤중에 우연히 아기가 우는 것과 부모님이 일어나는 게 우연히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당연히 아기가 울었고 그 울음이 원인이 되어서 부모님이 이제 잠에서 깨게 되는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즉 이거는 인과관계로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또 가장 많이
드는 예시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익사사고의 건수에 대한 관계인데요. 사실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이런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높아질수록 익사사고 건수도 덩달아 높아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거를 아이스크림과 익사사고 간의 인과관계로서 이해할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은 익사사고, 그게 원인이 되어서 익사사고의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생각할 사람은 사실 별로 없겠죠. 좀 더 이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또 충분히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여름에 이제 무더위가 오면은 당연히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나고, 동시에 무더위에 따라서 이제 피서객들이 늘어나고, 그만큼 이제 익사사고의 건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겠죠. 이에 따라서 이제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익사사고 건수는 자연스럽게 함께 일어나는 변화, 즉 상관관계로서 그 관계가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이런 사례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사실 이런 사례들을 보자면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사실 인과관계는 상식선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라고요. 뭐 이런 어떤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익사사고 건수와 같은 이런 사례들은 저도 충분히 상식선에서 모두가 이렇게 충분히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현실의 문제에 맞닥뜨리면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더 사례를 한번 들어보죠. 자,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의 상사가 이런 표를 보여주면서 통계적으로 머리를 빡빡 깎은 사람의 판매 성과가 좋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머리를 빡빡 깎도록 합시다. 라고 만약에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절대 아니겠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관계가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그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저 우연히 함께 발생하는 상관관계라는 것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요네즈 소비량과 이혼율 간의 관계를 보면 굉장히 유사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인과관계라고 결론 내릴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마요네즈 소비량과 이혼율은 그저 우연히 발생하는 우연히 함께 발생하는 상관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은 우리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조금만 더 상식적으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쉬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터무니없는 예시를 바탕으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어느 누구도 보통의 어떤 상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이런 터무니없는 사례를 가지고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과관계의 중요성이 많이 간과되고 현실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혼동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몇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이 익숙할 만한 그런 사례들 위주로 좀 몇 가지 실제 연구 문제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날은 뭐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겠지만 유튜브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특히 이제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많이 소비하는 미디어와 영상 매체가 이제 유튜브이고, 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장 되고 싶은 장래희망 1순위가 유튜버라고 할 정도로 사실 이제 유튜브 혹은 뭐 1인 미디어의 어떤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구독자와 어떤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인플루언서들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TV 출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인플루언서들의 영향이 커지면서 당연히 이젠 기업들도 여기에 발맞춰서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섭외를 하고 이 인플루언서들에게 제품 홍보를 맡김으로써 어떤 광고를 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어요. 즉 입소문 마케팅을 유도를 하는 거죠. 이런 입소문 마케팅, 워드 오브 마우스는 사실 굉장히 사회과학에서 연구가 많이 된 주제예요. 그랬을 때 마케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중요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인플루언서가 어떤 제품을 홍보를 하면은 그 인플루언서의 팔로워 혹은 구독자들이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질 거라는 어떤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 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인플루언서가 제품을 홍보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플루언서들의 구독자들, 팔로워들의 어떤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을 중심으로 그것들의 관계를 바탕으로 인플루언서들의 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냥 생각했을 때 인플루언서의 어떤 그런 역할, 인플루언서가 아니더라도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제품 구매의 어떤 패턴의 데이터를 분석을 함으로써 우리는 이런 어떤 인플루언서 마케팅 혹은 친구 효과, 동료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문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실제로는 데이터만 가지고는 그런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죠. 내가 만약에 어떤 제품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에 올렸는데 그거를 보고 만약에 내 친구가 다음날 나와 똑같은 제품을 구매를 했다면 그건 정말 내 덕분일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죠. 비슷하게는 인플루언서가 이제 홍보를 한 상품을 그 팔로워와 구독자들이 구매를 했다면 그거는 인플루언서의 홍보 덕분일까? 라는 질문을 해보죠. 사실 이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쉽게 우리가 이 관계를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조금만 더 깊이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 관계를 구분하는 게 생각보다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속성이 유유상종이기 때문이에요. 끼리끼리 친구를 맺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끼리끼리 친구의 어떤 취향과 특성의 유사성을 우리는 이제 호모필리라고 불러요. 자,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친한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면은 그 친구들과 왜 친하냐 생각했을 때 당연히 취향과 어떤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친구와 친해지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관계를 한번 보면 약간 여러분들이 오른쪽의 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제품을 선호를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친구도 같이 이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여러분들이 구매한 거를 보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취향과 그 친구의 취향이 비슷해서 그저 비슷하기 때문에 우연히 같은 제품을 구매를 했을 수도 있죠.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가끔 뭐 친구들을 만났는데 뭐 그 친구와 거의 똑같은 되게 비슷한 옷을 입고 오면 서로 민망하고 뻘쭘한 약간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사실 그런 상황을 보고 왜 너 나 따라 옷을 샀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친구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죠. 널 보고 따라 산 게 아니고 그냥 나도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 라고 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게 정확하게 이제 호모필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친구가 없었어도 나는 원래 그 취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없었어도 샀을 거예요. 그 친구가 있었어도 샀을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취향과 특성의 유사성인데 이게 이제 추천 시스템에서 똑같이 적용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보거나 사면은 그 비슷한 제품들을 많이 추천을 해줄 텐데 만약에 제가 이 제품을 샀다라고 한번 해보죠. 근데 저는 어, 근데 이 제품을 사면은 어떤 비슷한 제품을 추천을 해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추천을 보고 제가 어떤 제품을 산 게 아니고 저는 그저 이제 좀 심플하고 예를 들어서 뭐 파란색 계열의 옷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저 그냥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그냥 산 것뿐이에요. 이런 관계가 없이도. 만약에 이렇다면은 이거는 추천 시스템이 비록 추천을 해주긴 했지만 사실 저는 그 추천 시스템이 추천해준 거를 보고 산 게 아니고 그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사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두 개를 같이 사게 된 경우죠. 이런 경우는 우리는 인과관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왼쪽의 사례처럼 그 친구가 없어도 나는 그 옷을 샀을 거고 오른쪽 사례처럼 추천 시스템에 추천이 없었어도 저는 그 옷을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추론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뭐 이런 반대로 이런 유사성
이런 취향, 특성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친구의 영향 때문에 샀을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동료 효과라고 부르는데, 뭐 fear effect 혹은 뭐 social influence라고 부르죠. 즉 어떤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혹은 인플루언서 팔로워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인플루언서,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가 어떤 제품을 홍보를 했어요. 혹은 어떤 화장품을 홍보를 했어요. 근데 내가 이 인플루언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인플루언서는 항상 굉장히 패셔니스타고 뭐 옷을 잘 입고 항상 이 사람이 추천하는 거는 항상 믿고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독을 하는 걸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추천하는 거는 믿고 살 수 있다라는 마음에 이 사람 추천을 보고 만약에 내가 구매를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인과관계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 친구 혹은 그 인플루언서가 추천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걸 안 샀을 거예요. 근데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샀죠. 그러니까 이런 동료 효과는 우린 분명히 인과관계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추천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관계를 깔아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실제 데이터상에서는 이 호모필리와 동료 효과가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 호모필리, 취향의 유사성은 상관관계에 의한 거죠. 근데 동료 효과는 인과관계에 의한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한테 관찰될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저 나와 내 친구 혹은 인플루언서와 그 구독자의 어떤 동시에 구매된 레코드로 기록되는 뿐이에요. 그게 떤 상관관계에 기반한 취향의 유사성에서 오는 건지 혹은 인과관계에 기반한 동료 효과에서 오는 건지 우리는 데이터상에서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려움이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현실 문제에 있어서 이런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약간 이런 마케팅이나 뭐 이런 홍보 관련된 영역이 일반 대중들이 이해를 할 때 좀 쉬운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 사례를 한 가지를 제가 더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네이버나 구글 등의 이제 검색 엔진 포탈에서 홈페이지 광고를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그쵸? 아마 뭐 지금 잠깐 뭐 다른 웹 브라우저를 켜서 뭐 구글에서 아무 브랜드나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이것과 똑같은 화면을 보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지금 애드라고 나와 있는 이게 이제 유료 광고를 통해서 이제 거는 배너고, 이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그냥 광고 없어도 구글 검색 엔진에서 검색되는 홈페이지 링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위에서처럼 광고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를 이제 유료 검색이라고 얘기를 하고, 광고가 없어도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자연스럽게 검색이 돼서 들어오게 되는 거를 이제 자연 검색, 오가닉 서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례는 미국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백화점 체인이 이제 멀시스의 사례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 이런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에 굉장히 좀 노출 빈도가 많은 곳에서 이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광고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마케터 입장에서는 이 홈페이지 광고를 거는 게 과연 정말 수익 창출에 효과가 있을까?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많이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이런 유료 검색의 효과를 어떤 식으로 검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표면적으로 보자면은 아마 유료 검색을 통해서 들어온 고객들을 추적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유료 검색을 클릭하고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온 고객들의 숫자, 혹은 더 나아가서는 이 유료 검색 링크를 타고 들어온 고객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매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아마 ROI, 투자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광고에 100만 원을 투자를 했다. 근데 유료 검색 링크를 타고 들어온 사람들로 인해서 발생한 매출이 뭐 1000만 원이었다. 라고 하면은 광고비에 비해서 10배의 투자 수익률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생각보다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추론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를 보면은 일단 뭐 한번 실제 멀시스에 이제 기존 고객이 10명이 있고 비고객이 10명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랬을 때 만약에 광고가 없다면은, 이 유료 검색 광고를 걸지 않았다면은 이 멀시스의 기존 고객들은 그냥 본인들이 검색을 해서 자연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홈페이지 광고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 목적은 과연 뭘까요? 당연히 이 기존 고객뿐 아니라 기존 고객이 아닌 이 비고객 10명을 더 추가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광고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광고가 있음으로 해서 기존에 들어오지 않았던 고객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효과를 노리고 홈페이지 광고를 하는 거겠죠. 근데 두 번째 시나리오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도 마찬가지로 광고가 없을 땐 당연히 이 기존 고객들 10명은 자연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겠죠. 근데 광고를 걸었더니 그 광고가 여기서 구글에서, 이건 제가 이거 강의 자료를 만들기 직전에 바로 구글에서 검색해서 나온 결과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검색하시면 똑같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광고를 걸었더니 그 유료 검색 광고가 그저 자연 검색 바로 위에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기존 고객들도 사실 이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원래 자연 검색으로 통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냥 그저 유료 검색이 맨 위에 있으니까 그냥 이걸 타고 들어간 거죠. 아마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렇게 될 거예요. 실제 비고객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기존의 고객이었던 10명이 기존의 자연 검색을 통해서 들어왔었는데 그저 이제 위에 있기 때문에 유료 검색을 통해 들어온 케이스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런 사례를 이제 놓고 봤을 때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효과를 내포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광고의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광고가 있음으로 해서 고객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이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광고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고객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기존 고객이었던 사람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구매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기존 고객인지 비고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링크의 어떤 뭐 IP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적을 한다면, 물론 뭐 회원가입을 한 후에는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그 회원가입을 한 후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또 추적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첫 번째 시나리오와 두 번째 시나리오다 모두 10명이 유료 검색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데이터상에는 나올 거고, 그 10명이 만약에 똑같이 구매를 했다면은 우리는 이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에서 똑같은 광고 효과에 대해서 우리는 추론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조금 더 표로 정리해보면 그게 명확한데, 첫 번째 시나리오와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일단 광고가 없을 때는 유료 검색을 통해서 고객 유입이 없겠죠, 당연히. 유료 검색 자체가 없을 테니까. 근데 만약에 광고를 걸어서 유료 검색이 이제 생겼을 때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는 모두 유료 검색을 통해서 10명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를 보면은 당연히 관찰되는 광고 효과를 플러스 10명의 신규 고객이 유입됐다라고 쉽게 결론 내릴 수가 있는데, 실제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에는 완전히 다른 결론이라는 걸 우리 이제는 이해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실제 신규 고객이 10명이 유입된 사례지만 두 번째 시나리오는 실제 신규 고객은 전혀 유입되지 않은 사례고 광고 효과는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것들은 관찰되지 않고 이것만 관찰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신규 고객이 들어온 효과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효과인지, 즉 이게 광고를 걸어서 그 광고가 원인이 되어서 효과가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효과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건지에 대해서 구분하는 게 데이터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이거를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이제 이 계량 경제학에서 가장 저명한 저널이 이제 이코노메트리카라고 하는데, 그 저널에서 이제 이코노메트리카에서 2015년에 굉장히 좀 놀라운 결과를 하나 발표를 했어요. 이 연구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례를 정확하게 제가 이제 그 사례를 이제 이 논문에서 가지고 온 건데, 검색 광고와 이제 수익률 간의 그 유료 검색을 통해서 들어온 어떤 그런 수익과 광고비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 수익률 ROI를 계산을 하면은 1600에서 4000%까지 올라갈 정도로 높게 측정이 된다고 해요. 사실 만약에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4000%의 ROI가 예상이 돼서 이런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한다면 아마 바로 퇴짜를 맞을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고요. 그 정도로 사실 4000%의 ROI라는 거는 굉장히 좀 비현실적인 굉장히 높은 투자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이번 시나리오대로 유료 검색을 걸었더니 기존 고객들이 거의 전부 다 이제 유료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은 마치 유료 검색을 통해서 판매량이 굉장히 증가한 것 같은 착시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런 착시를 만약에 다 고려하고 투자 수익률을 계산을 한다면 아마 뭐 4000%의 어떤 ROI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연구에서 실제 필드 익스피리먼트, 실제 현장에서 어떤 실험을 고안을 해서 실험을 한 결과,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상관관계를 배제하고 인과관계를 추정한 결과 투자 수익률은 놀랍게도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근데 사실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통계적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뭐 투자 수익률이 0에 가깝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투자 수익률이 거의 없거나 만약에 있더라도 마이너스에 가까울 거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자, 이거를 보면은 사실 너무 큰 차이 아닌가요? ROI가 4000%라는 것과 ROI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정말 너무도 다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결과겠죠. 누군가가 어떤 이런 검색 광고의 어떤 효과, 투자 효과가 ROI 4000% 혹은 1600%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연히 검색 광고를 해야 맞는 거겠죠. 이렇게 투자 수익률이 높은 아이템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반면에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검색 광고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겠죠. 만약에 검색 광고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단순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면은 광고를 안 하는 게 맞겠죠. 근데 만약에 수익률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브랜드의 노출을 증가시키고 어떤 고객들에게 많이 이렇게 노출시킴으로써 어떤 이미지 제고와 어떤 마켓 쉐어를 증가시키는 게 더 큰 목적이라면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광고를 하는 게 맞겠죠. 이처럼 사실 이런 광고에 대한 거는 회사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에 따라서 그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이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현실의 문제에서는 실제 데이터만 가지고는 이게 진짜 별 상관없이 그냥 우연히 발생하는 상관관계인지 인과관계, 원인이 돼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인과관계인지를 구분하는 게 매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현실 세계에서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동시에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만 더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업 다각화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문어발식 경영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즉 기존에 있던 산업이 아닌 다른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우리는 사업 다각화라고 해요. 사실 뭐 문어발식 경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업 다각화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이에요. 매우 쉽지 않죠.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큰 의사결정, 전략적 의사결정 중에 하나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실 미국에서 이제 아마존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면서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다각화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980년대부터 다각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연구자들이 이런 사업 다각화를 기업들이 왜 하는 걸까에 관심을 가졌고, 사업 다각화가 과연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어떤 연구에 대해서 이제 탐구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놀랍게도 많은 연구들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에서 꽤 일관되게 다각화와 기업 가치 간의 음해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은 기업이 다각화를 한 후에 기업 가치가 낮아진다는 의미죠. 사실 이 결과는 굉장히 좀 놀라운 결과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기업들은 다각화를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기업들은 바보 같은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각화를 하면 기업 가치가 낮아지는데 그런 바보 같은 전략을 왜 펼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거는 이제 이런 비슷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논란과 토론의 이제 대상이 됐던 연구 주제이죠. 사실 그런데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저널 오브 파이낸스라는 이제 금융 분야에서 가장 저명한 저널 중에 하나에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어떤 계량 경제학적인 어떤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다각화 전략에 대한 어떤 선택 편향을 고려한 결과, 다각화는 기업 가치와 유의한 관계가 없거나 혹은 오히려 양의 관계를 갖는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여기서 나온 이제 선택 편향이라는 용어에 대한 자세한 이제 설명은 바로 다음 강의에서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쉽게 말하면은 다각화를 한 기업, 기존 연구들에서는 사실 다각화를 한 기업과 다각화를 하지 않은 기업 간의 어떤 기업 가치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다각화를 한 후에 다각화를 한 기업들이 다각화를 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기업 가치가 낮아지는 거를 이제 보고를 한 게 이제 위의 연구죠. 근데 아래 연구는 선택 편향이라는 건 뭐냐면은, 다각화를 한 기업과 다각화를 하지 않은 기업은 애초에 특성이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의 주장은 뭐냐면은, 기업에서 다각화를 하는 게 기존 산업에서 조금 고전을 하고 경쟁력을 잃어가고 기업 가치가 하락세에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 다른 산업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제 다각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음해관계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각화를 해서 기업 가치가 낮아지는 게 아니고, 기업 가치가 낮아질 것 같은 경쟁력을 잃어가는 그런 기업들이 다각화를 하기 때문에 다각화와 기업 가치가 음해 관계가 보인다라는 거죠.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에 있는 연구 결과와 아래에 있는 연구 결과는 정반대의 의사결정을 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위의 결과를 믿는다면 다각화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의사결정을 하게 될 거고, 아래의 결과를 믿는다면 다각화를 해야 된다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다각화라는 거는 사실 새로운 산업 분야에 신규 사업을 런칭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고 굉장한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잘못 신규 사업을 했다가 망하는 뭐 대기업들도 아마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이 봐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큰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반대의 이런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위에서의 관계, 그리고 위에서의 관계, 즉 역인과관계로 인한 어떤 이런 상관관계,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인과관계, 원인이 돼서 직접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인과관계는 실제로 구분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이거는 이 사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걸 구분을 하는 게 굉장히 훌륭한 연구자들조차 쉽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여기 보여드리는 이 두 개 저널, 정치경제 저널과 이 금융 저널, 이 두 개는 사실 각각 이제 경제학과 금융 분야에서는 정말 모든 교수님들이 이제 평생에 한 편을 내는 게 어떻게 보면 목표인 교수님들 정말 많을 정도로 굉장히 가장 저명한 저널이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낸 연구들에서의 어떤 그런 훌륭한 교수님들과 훌륭한 연구에서들조차 그런 인과관계를 구분하는 게 그만큼 어렵고 쉽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한 가지 변화가 있었다면, 이거 좀 시대적으로도 한 8년 정도의 차이가 나죠. 물론 실제 연구를 수행한 기간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차이가 날 테지만,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두 번째 연구에서는 어떤 새로운 어떤 방법론을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과학 실증 연구에서 최근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변화를 이제 우리는 신뢰도 혁명이라고 불러요. credibility revolution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자들조차,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경제학자, 경영학자 다 포함해서 연구자들조차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깨닫고, 본격적으로 이제 인과관계에 대해서 훨씬 더 진지하고 신중하게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새로운 방법론들도 많이 개발되고, 또 그거를 이제 실제 데이터에 적용해서 많은 새로운 연구 결과들을 내기 시작했죠. 근데 그렇게 된 게 불과 몇 년 안 돼요. 몇 년이라기보다 불과, 뭐 학문의 역사가 워낙 길기 때문에 그런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인과관계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졌던 거는 불과 10년, 20년밖에 안 되는 변화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금융 분야에서 가장 저명한 저널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세 개의 저널을 뽑는데, 그 세 개의 저널에서 이제 논문들의 어떤 추세를 정리한 논문이에요. 그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 왼쪽은 이제 IV라고 써 있고 오른쪽은 이제 DD라고 써 있는데, 지금 이 IV는 뭐 도구 변수를 활용을 해서 인과관계를 이제 분석을 하고자 하는 방법이고, DD는 이중 차분법, difference in difference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인과관계를 이제 분석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도구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뭐 지금은 이해를 모르셔도 되고, 어차피 다음 시간과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도구들이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개발된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이라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보시면은 논문의 개수를 보시면은 2000년대 이전으로는 사실 이런 인과관계를 위한 도구들이 거의 활용되지 않았어요. 즉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2000년대 이후로, 특히 2008년, 9년 이때 이후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게 2012년 정도까지의 데이터인데, 아마 이걸 2020년까지 늘린다면 더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이제 2000년대 이후로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이제 인과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그게 얼마나 데이터상에서 구분하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제 깨닫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방법론적인 어떤 개선을 많이 해온 어떤 변화가 최근의 사회과학, 특히 실증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credibility revolution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보자면, 사실 만약에 연구의 목적이 인과추론, 즉 원인과 결과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런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적절한 연구 디자인과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지 않은 논문들은 사실 이런 저명한 저널들에 출판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사회과학자들이 최근에 분야 막론하고, 뭐 경제학이든 경영학이든 뭐 심리학이든 정치과학이든 모든 분야 막론하고, 이런 인과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과관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거는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연구자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겪는 어려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인과관계를 좀 추론하고자 노력을 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게 아마 조금은 우리가 이제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